그쪽은 무슨 사업을 하세요? 일종의 가족 사업이죠. 정밀공학으로 제품을 만들어요. 어떤 제품인가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쓰이는 물건이죠. 그게 뭔데요? 수류탄이에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슬픔의 삼각형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제 옆엔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혼자 1인 2역을 한 게 아니라 네. 다른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슬쩍 새어나오고 있는 하하하하. 책플릭스의 제 4의 멤버가 될 수 있을지 와, 그 시험대에 오른 인물입니다. 오미자여 모여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보니 저거 보니 온갖 콘텐츠 다 챙겨보는 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책디랑 덕필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을. 네네. 오뜨밀이라고. 그래서 그 챙겨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는 목소리다. 그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자자가 아니라 맞아요. 본입니다. 본이. 근데 그때도 저희 라디오 광고가 나갈 때마다 저희가 너무 떠들어서 너네끼리 무슨 얘기하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때 제가 주로 뭐 이거 봤냐, 그렇죠. 뭐 넷플릭스 이거 봤냐, 뭐 이거 봤냐 맨날 영업하는 그런 담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캐릭터로 합류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캐를 살려보겠다. 네. 이거 보니 저거 보니요? 이거 보니 저거 보니. 새로운 거 좀 핫하다 올라온다 싶으면 전 일단 좀 유명하다 싶으면 다 챙겨보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본의를 향한 관심의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평가의 네.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 이 사람 목소리 못 듣겠다. 아유. 오지 데려와라. 전 맷집이 좀 강해졌어요. 오뜨밀 댓글 안 본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보니와 오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여름이었다라는 키워드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보니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화 슬픔의 삼각형 그 한 장면을 오프닝으로 좀 골라온 것도 본인데 저는 이거 안 봤거든요. 네. 영화. 근데 오프닝 보면서 약간 무슨 개그 콘서트의 꽁트 대본 같기도 아. 하고 그쵸. 뭔가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그 원자폭탄 이런 느낌도 생각나고 대체 이게 무엇인가 어떤 대사인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 보니가 뒤에 설명해주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상한 혹은 고상한 척하는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고급 크루즈 그 여행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초호화 크루즈. 그렇죠. 얘기입니다. 더 개콘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들으면 왜냐면 들을수록 개콘이 풍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위선과 무감각을 풍자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식의 일종의 근데 이제 정당화. 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당화는 사실 또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갖고 있을 수 있다. 그죠? 맞아요. 방송쟁이로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떠올랐던 몇 가지의 그 기시감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오프닝에서 제가 인용한 이 부분이 영화에서 그 막 한 3,500억 원 정도가 되는 호화 크루즈가 있어요. 네. 아무나 못하는. 엄청 비싸. 전 세계 부자들이 다 타 있고 그 크루즈의 도착지가 뭐 이제 영화상 설정이 탈세로 유명한 은행이 있는 지역이에요. 조세를 비쳐.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부자들이 이제 타 있고 서로 약간 첫 식사 자리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책디가 굉장히 중요한 안 보셨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개콘 같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려고 짠 상황이 맞고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이게 코미디거든요. 네. 이 영화 코미디인데 그 두 번째는 오펜하이머 같다고 하셨는데 오펜하이머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뭐 무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자소서를 쓸 때 화이트 라이. 지원 동기를 쓸 때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그때 꾸며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저 돈 벌려고요. 그쵸. 혹은 사회에서 좀 괜찮은 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싶어서요. 먹고 정부가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걸 2,000자, 3,000자로 써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다 쓰시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뭐 저도 이 회사 들어올 때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꾸며냈잖아요. 명분들을. 아니요, 그러면서 전 진심으로 썼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으신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봐요.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벌려고요라는 그 지원 동기가 천하다. 혹은 뭐 더 아니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핵심이죠, 그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에 유행했던 연애 프로그램식 직업 얘기하기 있잖아요. 뭐 저는 백수인데 뭐 홈 프로텍팅 그렇죠, 일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사람인데 뭐 프로페셔널 콘텐츠 리뷰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만 했다면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게 내가 실제로 판매하는 건 수류탄인데 사람들한테 포장할 때는 뭔가 평화를 수호하는 일, 정밀공학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다. 브랜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전체가 사실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 대화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올리브영 되게 자주 가는데 거기 올리브영 가면 파운데이션 코너 한번 보시면 안 바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이런 말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전 그 볼 때마다 항상 웃기다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러움을 파는 파운데이션. 그렇지. 이걸 가리는 거. 인위적인 건데. 그래서 이 영화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웃는 것 그리고 뭔가 위선과 모순이라는 키워드여서 그걸 좀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각해서 오프닝으로 골랐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때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 갔을 때 이 영화가 황금종상을 받았죠. 경쟁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뭐 하는 영화길래 영화길래 그렇구나. 헤어질 결심을 제끼고 황금종려상을 받았어 했는데 이제 제가 보고 납득했죠. 이거 황금종려상이 좋아할 만하다. 헤어질 결심보다 프랑스가 좋은 영화인지 좋아한다. 모르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 이렇게 비꾼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거기서 제가 배제될 순 없거든요. 그 안에 너무 살고 그쵸, 있고. 그쵸, 그쵸. 그럼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뭔가 찔리고. 근데 그러네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꼽아온 이유는 막 그냥 막 숙연해지고 뭔가 그런 막 체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재밌고 웃기고 마치 이 대사의 이런 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실소가 터져 나오는 블랙 코미디. 그쵸 뭔가 구경할 거리도 많은 그런 영화고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이 한 지적 허용하거든요. 좋아요. 말씀하신 좋아요. 것처럼 제가 이게 뭐 75회 깐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데 또 이런 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책플릭스 좀 듣는다. 내가 영화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슬픔의 삼각형을 다 한 번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 영화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기생충과 비교가 많이 되는 맞아요. 영화예요. 뭐 서양판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느낀 감상평은 기생충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더 쉽다. 단순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게 뭐 계급에 대해 얘기한다라는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온갖 종류의 권력 관계들 있죠. 뭐 남녀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빈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나열을 해놓고 비웃어주는 그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 계급 사회가 나쁩니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이 뭐 다 같이 평등을 외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게 허울뿐인 평등인가 요거를 좀 본성을 비꼰다 이렇게 느꼈고 제 말은 어렵지만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유머 코드가 계속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안에 담긴 그런 뭔가 사회적인 주제 의식이라든가 철학적 상징 이런 얘기는 깊이 하지 않을 거고 제가 보면서 좀 재밌었던 장면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름 작품이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름이었다입니다. 맞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여름 작품으로 제가 가져왔냐? 여름 하면은 휴가. 휴가 하면은 바다. 바다. 바다 하면은 크루즈. 무슨 야, 원숭이 원숭이 이게 크루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굉장히 여름스러워요. 화면이. 그래서 일단은 틀어놓기에 좋다. 일단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그런 랄프 로렌 이런 좀 고급 브랜드들의 여름 화보들 보시면 딱 전형적인 백인 부자들이 입고 나오는 올드머니 바캉스 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휴가 의상에 참고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휴가 룩북처럼 뭐 비키니도 나오고 약간 린넨 셔츠도 나오고 모자도 나오고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큰 화면으로 제가 이걸 틀어놓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피서 갈 계획이 없으면 그냥 틀어놓고 이 화면만 보셔도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의미에서 여름 영화로 손색이 없다고 계속 바다가 나오긴 하니까. 맞아요. 바다가 계속 나오고 수영도 계속 하니까요. 근데 또 약간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게 왜 여름 휴가에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여름 휴가를 갈 때 특히 외국으로 갈 때 나의 그 계급의 위치를 가장 항상 명확하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맞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그 기분 뭔지 아시죠? 그 1등석, 비즈니스석을 그렇지. 내가 지나가. 사람들 막 누워 있어. 와인 마시고 있어. 근데 내가 지나가서 막 좁게 가서 비좁게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을 때 나도 다음번엔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딱 이제 그 구별이 되니까 느끼게 되고 뭐 또 여행지 가면은 뭐 한국인으로서의 자아가 완전히 없고 여행객으로서만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현지에서는 내가 거기서 돈을 얼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인지만 그게 내 존재 가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호텔에서도 더 좋은 방, 조식 포함인가요? 조식 포함 아니에요. 조식 못 먹고. 몇 성 호텔이냐? 그렇죠. 몇 성급 호텔이냐 아니면 방 뭐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냐 해서 뷰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날 대해주는 서비스도 달라지니까 특히 이제 좀 여행을 갔을 때 다음부터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좀 아껴서 나도 다음엔 저런 걸 누려야겠다. 그런 욕망이 좀 뿜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름 휴가가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휴가에 좀 어울리는 영화다. 내가 느끼는 욕망은 이 영화 속에 좀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네, 바느질 솜씨는 합격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는 솜씨가 아주 좋아요. 이 영화 좋아요 플러스 여름과 연결하려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억지로도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뭐 배경 자체가 여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책디가 안 봤고 안 봤죠. 덕분이는 봤잖아요. 급하게 봤습니다. 안 본 분을 위해서 간단한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인공이 남녀 커플인데 둘 다 되게 예쁘고 잘생겼어요. 모델입니다. 둘 다 모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야야고 남자는 칼인데 야야와 칼이 협찬으로 이 갑부들만 탈 수 있는 이 호화 크루즈선에 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네네. 이게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3,500억 원짜리 배라고 하고요. 근데 다른 승객들은 뭐 다 부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부분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고 노후를 즐기는 그런 그 주로 백인 부자들이 이제 타 있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에 내노라는 이런 부자들과 어울리면서 이 두 사람이 럭셔리한 휴가를 즐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배가 이제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전체 배에 있던 인원 중에 8명만 생존해서 무인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뭔가 타이타닉과 여러 개 생각나죠. 네, 기생충 캐스터웨이가 합쳐진 것 같고 생존물. 그러면서 그 8명이 이제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존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사회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남녀 커플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그 슬픔의 삼각형, 이 Triangle of Sadness가 사실 모델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지금 책디 얼굴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게 뭐예요? 약간 찡그릴 때, 찡그릴 때 미간에 생기는 삼각형을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슬픔의 삼각형 좀 없애라고 하면 표정 편한 얘기예요. 표정 편하는 거예요. 좀 진짜 허영심을 채워주죠.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슬픔의 삼각형이 그런 이 두 주인공의 모델이라는 직업과 연결되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또 이 전체 이 영화를 보시고 나시면 이 삼각형 구도라는 게 결국 인간을 좀 무력하고 슬프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자아내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건 피라미드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계급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제목이기도 한데 영화가 지금 야야와 칼의 이야기 그리고 배 안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끝에는 무인도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각각의 챕터마다 권력 구도도 다 다르고 뭔가 명장면 재밌는 장면들도 달라서 제가 그 각 챕터의 권력 구도는 뭔지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뭔지 하나씩 좀 찾아왔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도 있습니다. 퀴즈요? 퀴즈까지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이 여자 모델인 야야와 남자 모델인 칼, 이 커플의 권력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 모델 세계에서는 여자 모델이 남자 모델보다 3배 정도 돈을 더 받는데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야야가 아주 슈퍼 갑이에요. 야야는 극 중에서
이제 슈퍼 인플루언서로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야야가 이 크루즈 협찬도 받는 건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일부러 이 두 주인공을 모델이라는 직업으로 설정을 했대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보통 남녀의 권력 구도라고 하는 거가 전복되어 있는 직업군이 몇 개 없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델 업계여서 모델 업계에서는 남자가 항상 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했고 야야는 항상 돈을 많이 받고 협찬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반면 칼은 오디션장을 항상 전전하면서 이게 다니는 장면이 초반에 나와요. 근데 제가 꼽은 첫 번째 명장면은 발렌시아가 H&M. 첫 장면이 첫 시퀀스입니다. 비교가 엄청나네요. 네. 이게 첫 장면인데 뭐냐면 이제 칼이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그래서 반나체로 카메라 앞에 서 있고 모든 남자 모델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보는데 이 모델로서 얘가 이걸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브랜드에 맞는 표정을 지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발렌시아가 이렇게 하면 명품이다. 그 찡그린 표정을 지어야 돼요. 거만하고 찡그린 표정을 지으라고 하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쵸. 이렇게 턱을 들고 내려다보는 표정을 지으라고 하고 H&M 하면 활짝 웃고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표정을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첫 시퀀스에서 발렌시아가 H&M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비싼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게 제가 해석한 바는 사회에서 찡그릴 자격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어떤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회사를 생각해도 사람들 앞에서 출근해서 찡그리고 고개 쳐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발렌시아가를 사입을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프다. 찡그릴 수 있는 것도 그쵸? 대놓고 찡그릴 수 있다는 게 권력이라는 거를 좀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 같았거든요. 근데 반면 H&M 옷을 사입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계속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는 그 옷 브랜드의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사입는 고객에 따라서 짓는 표정, 연출하는 표정이 다르다. 그 모델들이 연출하는 게 다르다. 그 포인트가 뭔가 웃기면서 좀 슬펐고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누구한테 그런 발렌시아가 표정을 짓는가. 내가 발렌시아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선 갑이란 얘기잖아요.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장면이 흘러지나가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엄마한테 미안했던 게 항상 엄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그치. 내가 발렌시아가 표정을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거는 가족?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미안했고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H&M 표정을 지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근데 선배들한테 많이 해. 내가 딱히 갑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명품적이네요. 그건 말이 안 그러네요. 되는데요? 같은 얘기를 맞아. 주로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캐릭터였죠. 근데 사실 H&M의 표정을 할 때가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이제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선이 많이 넘겨졌거든. 선 넘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정으로 네라고 하면서 입은 네라고 하는데 표정은 이제 인간 발렌시아 진짜 싫다. 인간 이런 걸 나한테 시키고 앉았냐. 그럴 때가 많긴 하죠. 근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발렌시아가 책도 우리한테 많이 찡그렸잖아. 맞다. 관계에서의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표정을 지을 일이 진짜 거의 없고 그냥 어떤 기사나 일을 접했을 때 나 혼자만의 표정으로 짓는 거지. 맞아. 그나마 해봤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이 정도지. 그 대신 H&M 표정은 아주 상시 구비돼 있죠. 장착. 사회적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혼자 이런 쇼룸 막 룩북 이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브랜드별로. 근데 실제로 명품 브랜드 룩북은 다 고개를 막 턱이 다 보여요. 올려놔야 돼. 근데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약간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입받은 게 아닌가. 그런, 예를 들면 맥도날드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 활짝 웃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이었고 그게 이제 챕터 1이라면 챕터 2는 이제 이 둘이 크루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크루즈 안에서는 너무 명징하게 직조된 그 수직 관계가 거의 크루즈가 그냥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크루즈가 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장 하층부에는 누가 있냐면 흑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흑인이나 이제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있어요. 흑인과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청소하는 있는데, 일하거나 뭐 기계실을 만든다거나 이분들은 이제 승객을 직접 만나지 않는 그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맨 밑에 있고 그리고 승객의 불만 하나에 잘릴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취약한 계층이 맨 아래에 있다면 그 위에는 이제
서빙하는 백인 직원들이 있는데 그 백인 직원들은 옷도 막 멋있는 옷 입고 있어요. 네, 유니폼 이렇게 싹 갖춰 입고 근데 그 위에는 이제 승객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점이 그 서빙하는 백인들끼리 우리 팁 많이 받자 그렇죠. 이러면서 다 같이 막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막 발을 구르는데 그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큰 소음으로 들린다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게 정말 기생충스러운 장면이다. 그렇죠. 그 좁은 그 갑칸 그러네요. 안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노후를 즐기러 온 돈을 써도 너무 많이 그렇죠. 있어서 탈세하러 은행에 찾아가는 이제 그런 부자들인데 여기서 제가 꼽은 명장면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거든요. 이것은 선의인가 모욕인가. 아, 나 무슨 장면인지 알 것 같다. 네. 이게 신개념 갑질이다. 내가 이걸 당한다면 이걸 선의로 생각할까 모욕으로 생각할까 좀 헷갈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건데요? 여기서 그 갑부들 중에 한 명이 비료회사 CEO의 아내인 사람이 나와요. 베라라는 사람인데 중년의 백인 여성이고 그 크루즈 안에 작은 그 풀 수영장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샴페인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샴페인을 서빙해주는 알리시아라는 여자 서버가 와요. 근데 그러면서 야,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돈이 갑자기? 진짜 무한대로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여기서 심심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계속 아니 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평등하잖아 라고 하면서 일장 연설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부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땐 그렇게 너처럼 일하면서 허송세월 보낸 거를 대부분 후회한다고 후회한대. 하더라. 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투도 약간 빙의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원래 너무 싫어하면 좀 잘 따라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너 그냥 놀아. 지금 서빙하지 마. 마. 나랑 같이 수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수영복 입고 와서 나랑 같이 샴페인 마시면서 일하자. 너 수영하고 있으면 내가 샴페인 갖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역할을 바꾸자고 막 얘기를 해요. 너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입이 돼서 돌아버리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저 알리시아였으면은 진짜 여름방학 때 여기 크루즈에서 바짝 땡기거나 등록금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존버하고 있는 그치, 상황인데 계속 나보고 막 야, 돈 벌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진짜 이런 꼰대도 진짜 꼰대도 이런 어떻게 꼰대도 할 있다. 방법도 없지. 그걸 그리고- 그냥 마주하고 있는 거야, 서비스직으로서. 아니, 너무 그렇죠. 모욕적인 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되게 무의미하고 인생 맞아요.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기시감이 느껴졌던 게 제가 최근에 무슨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이런 유튜브를 봤는데 이틀만 준비하세요. 본인은 약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창업가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한테 돈을 쫓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쫓으면서 뭐 꿈을 이루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자체로는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이고 공감이 되는데 네가 할 말이냐? 그렇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런 폭력 아니면 모욕적인 말이 그쵸.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 베라가 계속 강요를 해요. 제발 수영해라. 다 같이 수영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결국 모두가 수영을 하러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수영을 해? 다 같이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 그래서 밑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그 조리사 셰프들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막 그 필수 유지 인력들 있잖아. 맞아요. 청소하는 사람들, 기계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내가 이렇게 돈 많으면 거기서 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근데 이 괴롭히는 베라의 심정을 공감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했구나. 근데 이 베라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더 이상 돈이 쓸모 없어질 때가 되니까 이제 와서 뭔가 그럴듯한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겠지. 맞아요. 자기 딴에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와서 본인이 나는 평등이 중요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무슨 문장을 써놨냐면 사람이 그 평등을 추구하는 것만큼 사치스러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난 다 이루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멋진 얘기 연설하고 싶고 이렇게 시혜를 베풀듯이 배려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베라처럼 돈이 많아진다면 무한대로 많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냐면 그 사람이 그 정도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내가 이 배 살 거야. 맞아요. 그걸 그냥 즉석에서 얘기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3,500억 일시불 가능한.
아, 정도. 근데 너무 제가 그 규모를 작게 생각했네요. 아, 그럼 어느 정도 많으면? 그러니까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 제가 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 생각을. 어쨌든 얘기해봐. 난 너무 소박한데. 소박하게 뭔가 봅시다. 아, 미리 벌써 말을 웃겨. 해줬어야죠. 소박하게 한 아니 제가 50억?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무한대.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 영역이 다른 거야. 무한대. 저는 몇 조 단위 이렇게. 저는 그것까진 생각을 못하고 내 선에서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잖아. 이걸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하기 이거 뭐 돈이 되겠어? 이거 뭐 돈 돼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이걸로 뭐 돈이 어떻게 벌어 이걸로 돈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저지르지를 못하니까. 근데 돈이 이미 많으면은 돈이 안 되는 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취미지. 그래서 도자기 그래. 아니 꿈이야. 책디의 꿈이야. 야 비웃지 아니 마. 저는 그게 비웃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한 것과 제가 예상한 답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적중했어요. 도자기 하나는 만들고 도자기 공방을 만들겠다. 하나는 들기름이었어. 그치. 아니 그래서 들기름 가게 차리는 거잖아. 네, 봐봐요. 이게 도자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가마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맞네요. 가마를 어떤 크기를 사느냐, 그러면 어떤 땅에 이걸 들여놓느냐. 그치.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쉽게 취미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구워봤자 나는 뭐 천재적인 실력이 있거나 만들면 예술이 되고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엄청 값어치 있게 팔 수 있는 것도 그런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이 쓸모없는 걸 만약에 만들어서 아무도 안 사가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를 제가 살게요. 돈이 되겠어? 하는 마인드라면 이걸 시작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그렇지. 해서 했는데 안 되면 말고. 그렇지. 아니면 부시고 이거 뭔 상관? 돈 벌고 무슨 장인처럼 이렇게 이건 아니야 하면서 10개 맞죠? 막시로 부시고. 그러면 결국 그 창작의 욕구. 그렇지. 창작의 욕구죠. 이거를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근데 또 하다가 질리면 다른 거 하겠지.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 근데 원래 저의 꿈은 예술가예요. 그걸 몰랐네. 원래 기질도 그렇고. 근데 돈을 벌어야 하고. 전 사실 그런 뭔가 저의 타고난 자질과는 그렇게까지는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 일이 싫진 않거든요. 근데 글을 진짜 잘 만드세요. 듣고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드리자면. 그렇죠. 저희도 선물 받았죠. 저희 선물 하나씩 해주셨는데 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나 모셔놨는데 감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 그릇에 높은 분이 하사하신 거 원래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저는 또 아끼다 똥 된다 그치. 주의여가지고 그 그릇이 약간 길쭉한데 한쪽 면을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간장용으로 그게 너무 유용해요. 어떤 걸 먹더라도 소금을 넣든가 뭐 이렇게 제가 무한대로 돈이 생기면 계속 만들어줄 거야? 네, 계속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무한대로 돈이 생기면 우리랑 계속 친구 해줄지 모르지. 친구 안 할 게 뭐예요? 세상은 평등한데. 저는 그때는 위선을 견딜 수 없어. 저는 사람이 돈이 있어봐야 돼. 저는 책디가 무한대로 돈이 많아지면 친구할 욕심도 없어요. 제가 을이 될게요. 서빙 내가 하겠다. 그 도장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아무튼 전 소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재단을 막 이런 건 상상도 안 해봤고. 정치예요, 정치. 안 해요. 왜 그거를 그 피곤한 일을. 다들 또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시네. 그렇죠. 이거 예전에 책플스 한번 다른 맥락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전용 아이맥스 3D관을 갖고 싶다. 소박해. 전용. 이거 생각보다 소박하지 않아. 가마가 낫다. 야, 가마보다 전용 아이맥스 3D가 비싸지. 아니, 가마. 용산 CGV에 있는 용화맥을 내 맘대로. 그러니까 용화맥을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지. 그건 사람들 써야 되니까. 근데 그만한 거를 하나 나의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영화를 아이맥스 3D로 볼 수 있다. 나 오늘 갑자기 겨울왕국 2를 아이맥스 3D로 보고 싶어. 뭐 그런 거. 좀 슬퍼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상상력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DVD방, 비디오방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공간이 제가 거기서 영화를 겁나 봤어요, 진짜로. 20대 초반에. 그래서 거기 막 어떤 사람은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좀 자유로운 그게 있었는데 영화관에 가면 사실 뭐 요즘 뭐 영화관에서 맥주도 팔지만 아쉽단 말이야. 내가 영화를 보면서 그 나의 어떤 취향을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사운드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뭔가 그런 상상 못할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걸로 수익 창출도 하실 아니요, 건가요? 수익 창출 뭐하러 내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그 크루즈 탄 사람들이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 사람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그게 사실 이 영화의 맥락인데 네. 만약에 뭐 돈을 잘 쓴다면은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엔 장비에 돈을 쓰면 된다. 장비에 무한대로 돈을 쓸 수 있다. 이 크루즈 규모를 알고서도 이 정도 상상을 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이걸 생각을 한 거야. 원래 왜냐면 평생 꿈이거든.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안 돼. 아, 돈 벌어가지고 안 돼. 요즘 CGV에서 뭐 대관 하더라고요. 대관 같은 건 하겠죠. 1시간 정도. 아무튼 그런 꿈을 꿨다. 저 여러분의 답변이 정말 의외네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내가 무한대로 돈이 많다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이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상상을 했을 때 저는 좀 국가적인 규모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명예욕이 있네. 아니 저는 명예욕보다는 제가 생각보다 애국심이 있어요. 애국심이요? 그걸 뒤집으면 명예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 뭐냐? 저는 진짜로 한국이 소멸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요즘 너무 걱정이 돼. 우리 지난주에 삼치 얘기할 때 뭐 400년 뒤에 멸망하는데 뭔 상관이야? 400년 뒤에 한국 멸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알아서 소멸할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출생 대책을 지금 혹시 한국 회사 들으라고 한 얘기야? 아니 그게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일단 국가적인 규모로 출생을 좀 장려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맞아. 그거를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학교에 덕 PD를 모시려고. 내가 왜? 너 왜? 돈 많이 줄 거예요? 아무래도 교육에 좀 철학이 있으시기도 하고 거기에 제가 그 모니 스크린 해드릴게요. 아이맥스. 땡큐. 그럼 갈게요.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 교육 사업을. 그나마 가장 크네요, 꿈이. 그렇죠, 꿈이 크네. 네. 그 안에 제가 공방이랑 영화관이랑 다 해드릴게요. 그래, 뭔 말을 못해. 그쵸. 공수편도 어차피. 상상적인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봅시다. 이제 좀 부자들의 갑질을 좀 겪으면서 요트에서 지내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무인도로 가게 돼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해적선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해적선이 이 배에다가 수류탄을 던져요. 근데 그 수류탄이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그렇지. 회사 그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렇지. 네. 우리 회사 제품인데 하고 이제 그쵸. 빵. 우리 회사 제품인데 그 회사 제품이 정말 고퀄리티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동을 잘해가지고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중에서 8명만 살아남아서 뭐 그 야야 커플, 뭐 승무원, 엔지니어인 흑인, 청소부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뭐 사업가 이렇게 8명이 남게 됐는데 그중에서 아비가일 그 청소부였던 아비가일만 뚜껑이 있는 구조배를 타고 이제 구조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식량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아비가일은 생선을 잡을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능력이 생존 스킬이 다 있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막 생활력 강한 그런 이미지고 요리도 잘하고 식량도 갖고 있고 생선도 잡으니까 아비가일이 그 안에서 새로운 갑이 됩니다. 새로운 피라미드가 생긴 거죠. 그렇지. 능력에 따라. 모두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비가일에게 복종하는 사회가 그 무인도에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그 권력의 맛에 또 취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나를 캡틴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만 내가 밥을 주겠다라고 하고 본인이 사실 좀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싶었던 그런 남자들을 이렇게 뭐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본인이 유린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생기고 그리고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계 사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그 권력 구도가 다 바뀌는 모습을 뒤집히죠. 볼 수가 있죠. 남녀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빈부도 다 전복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크루즈의 맨 아래에 있던 청소하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왜 위로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건지 위아래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다 바뀌었지만 결국 그 행태는 똑같아요. 똑같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부정부패라든가 복종이라든가 이게 착취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면은 내가 나중에 병장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의 가장 큰 명장면은 저는 엔딩 장면.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 꼽았어요. 제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제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조금의 스포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끄세요. 네, 지금 끄시죠. 네. 네. 끝까지 말하고. 네, 지금 끄시고 제가 지금부터 스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제 야야와 그 에비게일이 여자 둘이 둘이서 이제 섬에 먹을 걸 찾아다니는 조예요. 네.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뭔가가 뭐냐? 여기가 무인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무언가예요. 그럼 뭐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네. 있어요. 무인도에? 무인도에. 알고 봤더니 여기가 무인도가 아니었고 초호화 리조트의 일부, 그 그렇죠. 뒷부분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다른 그거 장면도 나와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맞아요. 걸 알 수 있는. 잡상인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이미 그 엄청 잘 되어 있는 리조트인데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그런 리조트인데 그 뒤에 있었던 거죠. 그 이들이. 뒤에 있었던 거야. 그냥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지역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던 조난당했던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책디가 야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발견했다. 어떠실 것 어떡하길래? 같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옆에 날 보고 있나요?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면은 일단 그 순간에는 못 본 척. 못 본 척 할 수 아비가일. 없어. 아 그래? 근데 책디는 너무 똑똑하다. 똑똑하다. 네. 나도 근데 그 생각 하긴 했어. 영화 보면서. 그래요? 왜냐면 왜냐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 내가 그래요? 여기서 뭔가 도망간다거나 이걸 알리려고 하는 순간 날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들었구나. 그 책디 너무 눈치 빠르네요. 음. 근데 그 야야는 그렇게 못하고 와씨 이제 우리 살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하면서 아비가일한테 그때부터 다시 본인이 갑이 돼서 그쵸. 어머 이제 이렇게 그 배려를 베풀어요.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가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음. 어시스턴트로 음. 고용할게. 여기서 너가 나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거 여기서-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됐는데 이제 뭐 열린 결론이 결말이죠. 약간 열린 음. 결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받았던 게 제가 너무 대가리 꽃받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아비가일이어도 여기서 다 같이 적은 식량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다 같이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나가서도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날 미워하지 않을 정도의 빌드업을 쌓아둔 후에 공개가 돼야지 근데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꼬아놓은 결말인 건 뭐냐면 일단 아비가일은 바깥 세상에 대한 미련은 크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야가 물어봐요. 아이들도 볼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이가 없어.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아비가일이 폭력적으로 뭘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아니고. 아니고 이제 하면은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폭력적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폭력을 막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8명이 밖에 나간다고 해서 서로를 뭐 비난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지. 방금 보니 말대로 사실 나가는 게 내 삶의 퀄리티는 높아질 거야. 그렇죠. 여기서 생선 잡아서 살 거야 계속? 그러니까요. 그럼 막 사냥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갑자기 문명을 만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나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편과 여기서의 삶이 어떻게 그렇죠. 보면 더 행복했다라는 그 생각. 나가서는 여기서와 같은 권력을 누릴 순 없을 없죠. 테니까. 그쵸. 네. 무조건.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너무 좀 신선했다. 그 작은 권력을 잡은 그 그렇죠. 욕망이 뭐길래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만약 아비가일이라면 나가서 유튜버를 해서 이 모든 썰을 풀어서 내가 그 권력을 다시 잡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작가로서 살 수 했습니다.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 영화를 보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각각의 계속 다른 권력들이 전복되는 상황이 올 때 이입되는 인물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선장의 이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야야의 이입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비가일의 이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를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다. 그래서 지적 허영심과 웃음과 좀 이 몰입의 재미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여름휴가 영화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한 2시간 반. 만에 2시간 다 2시간 나오는 20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보니까 설명하면서 이렇게 주요한 사건들과 영화의 전체 얼개와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빠져있는 디테일들이 진짜 볼만한 게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아요. 그 배가 전복당하기 직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풍자의 끝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있고 맞아. 그 앞에 일부에서 야야와 칼 사이의 관계도 되게 그 패션쇼의 화려함과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되게 또 짜치거든요. 맞아요. 돈을 누가 더 많이 내냐 밥값을 이런 걸로 누가 내냐 이런 걸로. 개짜쳐. 근데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되게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20분 생각보다 길지 않다. 맞아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의할 점은? 작품을 이제 알았다니. 주의할 점은 식사하면서 보시지 말아라. 절대 식사하면서 보지 마라. 네. 쉽지 뭐지? 않습니다. 뭐지? 먹으면서 보기 좀 그런 장면들이 근데 많이 나와. 다이어트에 또 도움되는 영화예요. 이게 금식에 도움이 돼요. 여름이랑 관련이 있네요. 여름이랑 아주 밀접합니다. 다이어트.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클로징 코너입니다. 요즘 뭐 봤지? 오늘은 제가 요즘 본 작품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 두 분 이 책 보셨나요? H마트에서 울다. 화제가 된 거는 봤죠. 네, 미셸 자우너의 책이거든요. 이게 작가가 밴드를 하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줄곧 자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갑작스럽게 이제 암이 걸리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 엄마를 기억하는 글을 적어 내려간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소설은 전 처음에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설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겪은 일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런 글이다 보니까 막 사건이 빵빵 터지고 흥미진진하고 막 이런 글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지점을 계속 던지고 있다. 이런 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작가가 엄마를 기억할 때 엄마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이나 엄마의 습관, 엄마의 음식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눈물 나네요. 그쵸. 이게 네. 약간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 엄마를 보내지 않은 분들이 미리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상상만 있죠. 해도 너무 눈물 나요. 저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책을 읽을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났네.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가가 대학에 가면서 엄마랑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큰 상자를 학교로 보내는 거죠. 딸이 사는 집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글이 나와요. 쌀강정, 낮게 포장된 김, 즉석밥. 그게 다가 아니었다. 엄마는 의류 스팀기며 보풀 제거 롤러, 양말 세트까지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건 좋은 브랜드야 라는 설명을 굳이 덧붙여 보낸 치마도 있었다. 카우보이 부츠는 부모님이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내게 붙여준 것이었다. 그걸 신어보는데 웬일인지 가죽이 이미 부드럽게 길들여져 있었다. 알고 보니 엄마가 그걸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신고 다녔다는 거다. 행여 내가 처음 그걸 신을 때 불편해할까 봐 말이다. 그것만 읽어도 눈물 나겠다. 눈물 난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있었던 일을 말하다 보니까 실제 브랜드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죠. H마트 자체도 그쵸, 한인마트죠. 실제 네. 있는 그런 브랜드명이 다 있고요. 작가가 나중에 한식을 배우려고 요리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그 채널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있는 채널.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여기서 엄마를 쭉 이제 나열하면서 이렇게 정의한 부분이 있었어요. 엄마는 나의 대리인이자 기록 보관소였다. 엄마는 나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죠. 나도 기억 안 나는 내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 이런 거. 엄마가 엄마야말로 나의 기록 보관소인데 그 기록 보관소가 사라진다 라고 했을 때 그 내 마음은 어떻게 이 엄마를 기억해야 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렇네.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미리미리 엄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립하고 정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이제 슬픔의 삼각형 보여주지 마라. 같은 느낌이네요. 앞뒤가 굉장히 무드가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녹음을 한 본의의 소감도 들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투표에 맡기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평등하다 평등해. 보고 맡기고요. 저희가 지금 여름이었다 특집 지난주에 첫 방송 올라간 다음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뭐 워킹포테이토님, 베니덕후님, 헌재님, 그릴드엠님 등등 오뜨밀이라고 이제 저희가 같이 했던 프로그램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끝나고 헛헛한 마음을 책플릭스로 달래고 있었는데 정주행 같은 걸 하면서 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넘어와 주셨군요. 새로운 목소리 혹 박자자 PD님 다시 만나 반가워라고 했는데 그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고 눈치껏 챙기시면 됩니다. 촉이 좋은 분이네요.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자,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반가운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열렬한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나눈 얘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들이나 감상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